네, 안녕하세요. 튜토리얼 3번 세션에 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엑스웹 UX로서의 웹IT 증강현실이고요. 웹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증강현실과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2시 10분인데요. 사실 점심을 먹고 나서 좀 굉장히 나른하고 졸릴 시간이어서 좀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용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시에서 창업 멤버로서 기획 및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신준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미국의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였고, 팀엑스 소프트와 에스포 등에서 웹과 프레임워크 관련 프로젝트들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 및 웹 서비스 벤처 회사를 몇 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 그런 걸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세션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보통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고 밤새 올라온 뉴스를 보는데요. 경제부터 IT, 스포츠까지 다양한 기사를 읽으면서 최신 소식을 접합니다. 이제 사무실에 도착하면 또 각종 포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 올라오는 웹툰을 보게 되죠. 그러면 또 퇴근 후에 이제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에도 빠져보고 각종 블로그나 핫팩을 검색해서 비교해보는 건 또 필수입니다. 요즘은 또 하도 광고글이 많다 보니까 유심히 비교해서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네, 그럼 또 괜찮은 맛집을 찾으면 또 이제 지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위치를 확인해보고 지하철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걷는 거리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모두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제 지금 시간 오후 한 2시쯤 되면 사실 이제 또 나른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할인 이벤트를 찾아서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뒤적거리기도 하고요. 이제 SNS에 또 친구들이 올라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하지만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는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에도 이제 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사실 최신 사건 사고를 또 잘 알아야 이제 친구들과 커피 마실 때 이야기에 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주 약간 과장을 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까지의 평균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약 2.6시간에 이르고 있는데요. 또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대부분이 웹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미 우리 웹은 저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 검색을 하던 영화표를 예매하던 레포트 자료 조사를 하던 웹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이 엄두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하루에 2.6시간이라는 수치가 너무 적게 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웹은 그동안 이제 소비 위주의 사용 패턴에서 벗어나서 실제 업무의 영역, 생산의 영역으로까지 점점 그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요즘 화두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맞물려서 이제 웬만한 작업은 웹브라우저 안에서 전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드, 엑셀 등의 이제 문서 작업 툴은 이미 구글 독스나 그런 류로 해서 이제 이미 수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다이나믹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는 이미 양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의 영역, 또 네이티브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3D 모델링 툴까지도 웹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모습의 웹에 대해 이제 좀 각종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웹이라고 불리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은 1989년에 탄생했습니다. 저보다도 사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전 세계에는 14조 개가 넘는 이제 웹페이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43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인 라디오와 TV와 비교를 해볼 때 사용자 수 5천만 명까지 되는 시간을 될 때까지 라디오는 38년, 그리고 TV는 1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고작 4년 만에 5천만 명을 넘었죠.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이제 구글 검색에서는 초당 4만 건, 하루에는 35억 건, 1년으로는 2조 건에 해당하는 검색 횟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수치를 봤을 때 단순히 뭐 웹의 규모가 크기만 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매일같이 얼마나 자주 웹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핸드폰과 타블렛 PC를 합치면 약 전 세계 55억 개의 모바일 기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2014년 현재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9%는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UX 관점에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요 기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웹도 웹의 UX도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말해주듯이 이제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기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변화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약간의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웹이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사실 웹에 접근하려면 주로 이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이제 노트북을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PDA나 윈도우즈 CE 기반의 폰들이나 이제 그런 기기들이 존재는 하였지만 이제 대중적인 관심으로는 실패하였고요.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선을 보이고 또 곧이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보급되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망 등의 이제 빠른 네트워크가 보급되고 또 와이파이가 널리 보급되면서 모바일 환경을 위한 소량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타블렛 PC들이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동 중에서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웹에 접근하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 모바일 웹사이트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웹사이트가 모바일 환경에 바로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바일이 고려되지 않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데스크탑 페이지가 보여지죠. 사용자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양손으로 확대하고 또 스크롤해서 원하는 메뉴를 찾아가는 그런 불편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껏 열심히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또 액티브엑스나 플래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런 화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표정이 나오면서 이제 핸드폰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사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처음에는 사실 핸드폰에서 웹을 경험했을 때 이제 그냥 인터넷 기사를 거기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익숙해지자마자 또 사용자들은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고 싶어 했고 또 댓글을 직접 달고 싶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로그인이 생기면 또 따라오는 부가 요소가 많죠. 회원 가입, 회원 탈퇴, 정보 수정,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그런 여러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바일 웹사이트는 데스크탑 웹사이트와 기능 면에서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기능은 동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나 인풋, UX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UX는 각 기기별로 최적화를 시켜야 하고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엔 컨텐츠 생산자인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목표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의 대부분을 또 모바일에서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인력을 2배로 늘려서 모바일 사이트와
데스크탑 사이트를 둘 다 운영하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업은 그 높은 인건비로 인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적은 인력과 짧은 기간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또 기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유지보수 활량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와 리소스는 이제 수정을 최소화하고 CSS로 이루어진 레이아웃만 변경함으로써 이제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디바이스의 타입을 나눌 수 있는 CSS 미디어 타입과 또 CSS의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데스크탑부터 타블렛, 또 모바일기, 모든 핸드폰까지 동일한 원본 컨텐츠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 38%가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그 효용성은 입증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웹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에셋에 해당하는 HTML 파트와 또 프리젠테이션을 담당하는 CSS 파트, 그리고 비헤이비어를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셋은 일반적인 웹페이지 구조상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하이퍼링크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프리젠테이션은 각 요소의 위치, 색상, 폰트 등의 스타일링에 관련된 정보로 구성됩니다. 또 비헤이비어는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 처리 루틴 그런 거를 담당하게 되죠. 이제 이러한 웹 컨텐츠 구조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세퍼레이션 오브 컨선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원칙은 프로그램의 각 파트가 서로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존재를 하고 또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이제 한 파트가 수정되거나 교체되거나 하더라도 다른 파트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리스판시브 디자인에서 상황에 맞춰서 CSS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은 지금까지 모바일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늘 이제 발전하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웹의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은 현실 세계의 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를 한다거나 티셔츠를 주문한다거나 맛집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책의 리뷰를 찾아보는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사물을 보는 것과 핸드폰에서 그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정보를 보는 것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는데요. 이 간격을 줄여보고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수많은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글래스가 2012년에 선을 보였죠. 이제 그 이후에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개발자용 프로토타입이 판매되니 또 SDK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앱손의 무버리오, 메타 프로, 뷰직스 M100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 예정인 상황이고요.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와 또 디지털 정보를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스마트 글래스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 레이어를 올리는 증강현실 미래 UX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MD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가상현실에 적합하다고 이제 여겨진 디바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면에 카메라를 활용해서 증강현실을 구현을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약 2조 원에 인수된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 전면에 카메라를 부착하면서 이제 증강현실 및 손 제스처를 이용한 UX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글 카드보드나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면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또 현실 세계와의 융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스마트 글래스의 이제 보급 예상을 보면요. 이제 AR 글래시스 마켓 리포트라는 서베이에 의하면 2023년까지 스마트 글래스 시장은 이제 약 4개의 페이지로 나눠져서 발전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대의 스마트 글래스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좀 얼리 어답터와 뭐 제조업 등의 이제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모델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뭐 착용에 이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지기도 해야겠고 또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고요. 또 소비자 가격도 하락을 해야지만 앞으로 더 대중한테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마트 글래스와 또 카메라가 달린 HMD에서의 웹은 어떤 모습일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 데스크탑 형태의 웹이 그대로 증강이 된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과연 사용하기가 어떨까요? 아까 핸드폰에서 데스크탑 페이지를 보던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냥 확대해서 보다가 또 눈이 아파가지고 또 이런 표정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웹은 그에 적절한 UX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바일에서의 웹이 또 그에 맞는 UX가 있으시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웹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서재 책상에 웹이 증강된 모습입니다. 이제 노트북 상단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개인 구글 캘린더가 증강되고 있고 또 현재 위치에 날씨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구글 캘린더와 동일하게 뭐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고 뭐 원하는 일정만 정렬해서 본다든지 하는 기존 웹에 있는 그 캘린더 기능이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책상 위의 명함에서는 이제 해당 인물의 링크드인 정보가 큐브 형태로 증강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함에 이제 다 실 수 없는 정보를 큐브의 각 면에 배치해서 큐브를 돌려가면서 링크드인 프로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공개되는 인맥 네트워크나 또 이제 버튼 클릭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책에 관련해서는 또 아마존의 방대한 정보가 증강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뭐 별점이라든지 요약본, 뭐 사람들의 리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장르와 시리즈 등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서 사용자가 이와 비슷한 책을 쉽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단의 화장품 주변에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이제 해당 제품의 멋진 광고 동영상이나 또는 사용법 동영상 등이 이제 배치될 수 있고요. 또 우측에는 이 제품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증강시켜서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바이 나우 버튼을 누름으로써 바로 해당 쇼핑몰의 구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모든 요소는 사실 이미 웹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현실 세계에 최적화된 UX로 보여지고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가능했던 기능을 사용자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주변 사물에 맞춰서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쯤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증강현실용 웹 컨텐츠를 또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이제 웹 컨텐츠 구조에 기반한 웹아이시드 증강현실은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이제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스판시브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던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증강현실 컨텐츠를 웹아이즈해서 즉 웹 컨텐츠 구조에 맞게 제작을 한다면 증강현실 또한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웹이 모바일 기기에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했듯이 스마트 글래스나 HMD도 사실 저 기기 중에 하나로 동일한 웹 컨텐츠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그 CSS 미디어 타입과 미디어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크린입니다. 데스크탑부터 핸드폰까지 대부분 이제 스크린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핸드폰이나 뭐 타블렛 등의 모바일 기기를 위해서 사실 왼쪽 아래에 있는 핸드헬드 타입이 존재는 하지만 호환성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 스크린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인쇄용으로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분명히 같지만 이제 웹페이지가 아닌 종이에 인쇄를 할 때 또 종이에 맞는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타입을 사용해서 상황별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브레일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점자를 지원하기 위한 타입인데요. 점자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이 콘텐츠를 접하면 해당 내용을 점자로 변환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사실 같은 콘텐츠여도 실제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CSS에 의한 표현 방법만 달라지면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콘텐츠 구조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현실 세계, 즉 공간에다가 이 콘텐츠를 배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라는 미디어 타입을 만들어서 3차원 좌표기를 지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현실 세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을 이제 또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공간에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표현 방식을 바꿔주는 것 뿐이고 그것은 이제 CSS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증강현실도 리스판시브 디자인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스크린과 이제 플레이스의 비교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스크린에서의 일반 브라우저에서 스크린으로 정의된 이제 일반 콘텐츠를 보는 건데요. 2차원 평면에 6가지 면이 나열되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콘텐츠를 플레이스 미디어 타입을 적용을 해서 이제 웹바이스드 된 증강현실 웹브라우저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에 증강되어서 보여집니다. 이제 각 면의 기능은 뭐 아까 2D에서 봤을 때랑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미디어 타입의 적용으로 인해서 이런 큐브 형태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증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리스판시브 디자인이 아주 효과적으로 증강현실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웹바이스드 증강현실의 구조에 대해서, 컨텐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거랑 사실 동일하겠지만 네, 실제로 웹의 컨텐츠 구조와 아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를 웹화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데이터 구조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웹의 일반 웹사이트 만들듯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웹의 구조가 사실 증강현실을 뭐 비롯해서 뭐 다른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컨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조를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별도의 컨텐츠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웹아이트 증강현실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플레이스 미디어 타입을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발한 이제 메시 브라우저가 플레이스 미디어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무료로 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고요. 현재 지금 iOS의 최신 버전은 아직 조금 심사 대기 중이라서 시간이 며칠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그 증강현실 컨텐츠를 가지고 데모 컨텐츠를 동영상과 이제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책의 아마존 정보를 증강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각 책의 장르와 뭐 시리즈 그리고 작가가 이제 증강이 돼서 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공통적인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화시켜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나의 각 책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그 책에 해당하는 정보를 긁어와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별점과 하단에는 뭐 요약본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가격과 바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바이 나우 그런 버튼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데모로서 이제 필립스 휴, 이게 IoT 라이벌로 유명한 그 전구인데요. 그 필립스 휴 같은 경우에는 그 REST API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러니까 웹 컨텐츠 구조 기반의 컨텐츠 입장에서는 뭐 에이저스 콜 몇 개 날리면 바로 저렇게 제어가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모를 만들었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제 UCC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층에서 부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제 라이브 데모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있는 좀 소형 액자에서 간단히 이제 증강현실을 보여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하자면 이제 누구나 컨텐츠를 저기다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도 그 올라간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증강현실 세계의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단순히 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사진첩에 있는 사진뿐만 아니고 이미 웹에 존재하는 블로그와 또 뭐 유튜브 동영상 등을 바로바로 증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작동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미 저 트리에 다양하게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데모 부스에서 올리신 정보들이 올라가 있고요. 새로운 사진을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두선 확대나 뭐 이동적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을 올리는 순간 이제 저희 1층에 있는 데모 부스에서 바로 저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또 증강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그 레시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원하는 이제 오픈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거에 바로 이렇게 증강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그래프를 지원하는 뭐 네이버뿐만 아니고 워드프레스라든지 이제 그런 유명한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보통 페이스북에서 이제 기사를 끌어올 때 다 이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보여주듯이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동영상도 뭐 바로 장비 예, 그러면 그 데모는 이제 잘 봤고요. 이제 실제 이제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아니면 좀 그렇게 그 실제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는 기본적인 이제 헬로 월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저희가 요 해당 이미지에 밑에 HCI 코리아 2015라는 문구를 이런 식으로 증강을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뭐 간단한 예제이지만 이제 웹아이즈드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의 기본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스가 그냥 일반 웹페이지 소스와 뭐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 이게 전체 소스입니다. 크게 보시면 스타일 태그로 정의된 CSS 부분이 상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바디에 P 태그가 있어서 거기서 HCI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스타일 태그를 보시면 거기 미디어가 플레이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바로 지금 공간에 그걸 증강을 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 이제 컨텐츠를 배치하려면 왼쪽 상단을 0,0으로 잡고 x, y 오프셋만큼 떨어뜨려서 이제 컨텐츠를 놓게 되죠. 즉 웹페이지의 기준점은 이제 왼쪽 상단입니다. 하지만 공간에서의 기준점은 실제 그 현실 세계의 물체가 됩니다. 물체에서도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옵셋이라는 것은 그 물체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즉 x, y, z로 기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AR 타겟이라는 이 CSS의 확장 속성을 사용해서 그 대상 물체를 지칭하고, 또 AR 포지션이라는 속성으로 이제 x좌표, y좌표, z좌표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곡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AR 타겟에서 보시면 사실 왼 주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물체를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웹에 이미 존재하는 URI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URI는 일반적으로 사실 HTML 파일이나 뭐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그런 디지털 정보를 나타낸다고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만, 실제로 URI의 스펙은 이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뭐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자유의 신상 URI 같은 경우에 뉴욕에 있는 이제 자유의 신상을 지칭하는 식별자로서 단 한 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 이제 자유의 신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 자유의 신상에 관련된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를 이제 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피처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반 언어에서 일반 그냥 사람들의 말에서 이제 자유의 신상이라고 하면 다들 뭐 뉴욕에 있는 자유의 신상을 떠올리실 거고요. 관광객들의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거는 전부 그 해당 유일한 그 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듯이 실제로 URI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현실 세계 물체에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URI가 아까 그 헬로가 인쇄됐던 그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를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낸 NFT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 우측에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JSON 형식의 디스크립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각 디스크립션에는 이제 여러 개의 디스크립터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 디스크립터에서는 현재는 이제 뷰포리아의 타겟 매니저에서 받아온 타겟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는 퀄컴의 뷰포리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엔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소스로 돌아와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금 P택으로 정의된 HCI 코리아 2015가 저 ID 값이 헬로우로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AR 포지션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0,0 위치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CSS는 이제 조금 더 그냥 깔끔한 결과를 위해서 뭐 폰트와 색상과 마진, 패딩 등을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그럼 이제 결과물을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마치 종이에 인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을 옮겨보면 저기에 아주 정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론 설명을 좀 줄이고 실제로 코딩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라파엘로의 명화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가 25살 때 이 그림을 그렸고요. 크기 80m짜리 바티칸을 벽화로서 이제 바티칸을 방문하면 꼭 봐야 하는 그런 그림이죠. 저도 사실 재작년 여름에 유럽에 여행을 가서 여기
이거를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낀 아쉬운 점은 이제 가이드가 없이는 한 10%도 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오 가이드를 들어도 저기는 이제 54명의 등장인물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 찾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이제 증강현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아테네 합당의 이제 전체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이제 CSS 부분은 그냥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에 제가 설명을 좀 잠깐 잘못했고요. 네, 지금 일단 이게 처음 버전으로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소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지금은 현재에서 하단에 아테네 합당이라는 제목만 붙이는 거를 일단은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실제로 한번 증강을 해서 보시면 아테네 합당이라는 글씨가 이제 저 그림 저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AR 포지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중심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제목을 이제 왼쪽 상단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X, Y, Z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네트워크 상황상 지금 서버에도 업로드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지금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약간 건너뛰고 동영상을 증강하는 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번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2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개인 웹사이트나 개인 블로그가 이미 블로그가 이제 개인 웹사이트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증강현실 시대가 왔을 때 그거에 증강현실화 시키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냥
미키마우스 본인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제 저에게 개인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명함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명함에다가 단순히 거기 적힌 뭐 주소니 하는 정보 이외에 더 많은 소개를 하고 싶을 때 명함에다가 이제 그 외의 컨텐츠를 특히 이 홈페이지를 바로 증강을 시켜서 이제 더 임팩트 있는 소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상대방이 제 명함을 집에 가져가서 또 그걸 브라우저로 비춰보면 저의 최신 정보, 그때 단순히 스태틱한 정보가 아니고 이 웹페이지를 수정하면 거기서도 바로 수정된 결과가 보이는 그런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일반 웹페이지와 뭐 증강현실 컨텐츠 페이지와 또 뭐 모바일 페이지를 다 별개로 만들면 사실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여러 개를 다 같이 일일이 수정을 하고 뭐 싱크를 맞춰야 하는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판십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컨텐츠는 이거 하나고 단순히 그 플레이스 미디어 CSS를 추가함으로써 증강 컨텐츠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보를 이제 명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게 실제 브라우저에서 일반 지금 크롬이죠? 네, 크롬에서 본 실제 저 HTML index.html 파일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플레이스 미디어를 적용을 해서 증강현실로 보이면 네, 이런 팜플렛 형태의 모습으로 증강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확히 컨텐츠 면에서는 뭐 정확히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뭐 재가공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지금 CSS만 수정을 해서 지금 저렇게 약간의 3D 팜플렛 효과를 내서 증강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저 위쪽에 있는 스타일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웹페이지의 스타일 부분이고요. 요 미디어 트레이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증강현실을 위한 CSS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저 타겟 부분이 이제 뭐 미키마우스 그림, 저 명함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AR 포지션은 뭐 당연히 이걸 어디다 배치를 할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바디 밑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이드 시켰는데요.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지금 이제 상단의 메뉴바를 저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증강에서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히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그 3차원 효과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그냥 CSS의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별도로 뭐 3D 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한참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큐브가 나와서 돌던 것도 이런 CSS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되었으면 하고요. 네, 저장이 되었네요, 드디어. 이것을 이제 아테네 합당이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반 뭐 CSS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아테네 학당에 관련된
뭐 동영상을 하나 증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콜롬비아대에서 만든 해설을 해주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거 말고 딴 것도 상관없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유해서 이제 소스코드를 하시면 아이프레임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제목 밑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이디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동영상도 그 현실세계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타겟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바로 유튜브 영상이 증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뭐 너무 영화를 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왼쪽 아래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너무 덜 오리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배치해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가의 정보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테네 학당 옆에 인풋 이제 버튼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그 등장할 이제 화가의 정보를 밑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 외우질 못해서 카피 페이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네,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저 버튼이 눌렸을 때 액션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글 버튼을 증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화가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화가 정보가 나타나고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 정보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화가 보기 버튼이 이제 생겼고요.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대보신이 또 강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예, 화가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지금 저 구석에 이제 라파엘로가 숨어 있다고 알려주는 그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강현실은 이제 특정 현재 컨텍스트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해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굉장히 간단하게 몇 줄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데모랑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간단히 Q&A를 할까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간단한 질문이 드리는데요. 네, 부가적인 정보를 백그라운드에 넣는 사진의 내용이 들어가는 부가적인 정보를 배경으로 게시하는 거죠.
사진 위에 부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붙는 형식이잖아요. 예. 간단한 표현 차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뒤로. 아, 사진 네네. 찍어요? 배경. 사실 현실 지금 저희가 그 위에 진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클루전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지까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그 부분은 트래킹 엔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앞서 바뀔 수도 있을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픈CV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 데스크 카메라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지금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웹아이디어랑은 별 관련이 없어서 여기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마 트래킹 엔진이랑 그런 거에 연관돼서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SDK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지금 지금 이게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 디벨로퍼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서 간단한 이제 튜토리얼들과 샘플들과 그리고 API 다큐멘테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혀 과금 이런 거 없이 현재로서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브라우저는 그냥 앱스토어에서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한 1, 2주 내로 아마 한글화를 할 계획이어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으니 이런 영상을 저희가 이거 예전에 이제 기술 데모로 만들었던 영상들인데요. 퀄리티가 낮더라도 이제 기술 데모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기율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바로 올려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데모입니다. 몇 년 전에 만든 거라서 사실 좀 약간 퍼포먼스나 이런 게 조금 나빠 보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좀 더 훨씬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웹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저렇게 커피 그림이 나오면 이제 카페인의 진짜 구조가 나오고 또 니코틴이 인식이 되면 이제 니코틴 구조가 나오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그 홍익대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제 졸업작품을 저희의 진강현실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엽서에 진강을 시켜서 이제 그 사람의 여행 정보를 진강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데모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OMR 카드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틀린 부분은 저런 식의 이제 약간 귀엽게 적이 나타나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리고 틀린 문제에 관련된 유사 문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홍익대 사실 그
그 디자이너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HTML을 사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기본적인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좀 가르쳤고 그 이후에 실제 개발은 3개월이 추가로 걸렸습니다. 이거 없네. 뭐가 세트야? 현재 튜토리얼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이제 하면 이제 디바이스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 웹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저희는 이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와 이제 디지털 정보가 하나가 될 이제 미래 세상에서의 웹의 모습이랑 그리고 새로운 UX로서의 웹아이스 증강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최근 쏟아져 나오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들을 비롯해서 여러 기기들이 현실과 디지털 사이의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웹은 곧 한 번에 이제 또 다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웹의 UX를 이제 고민하고 어떤 UX가 가장 적절할지 그리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웹아이스 증강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기 하단에 저희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저로 질문이나 다 보내주시면